치매가 발병하고 나서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치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백내장이 아니었어요. 야코병의 고위험군은 진료 시에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의료진들에게도 이 질병은 낯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질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67세의) 김미순 씨. 김미순 씨는 수십 년 동안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왼쪽 눈에 시력 저하가 있어서 이미 망막 수술을 받았었으나 나아지지 않아서 왼쪽 눈은 실명 상태로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른쪽 눈마저 시력 저하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지역 안과에 갔더니 백내장 소견을 듣고 수술을 했으나 여전히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던 상태. 아우,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보여? 게다가 특이한 점이 보이게 되는데요. 회복되지 않는 시력과 함께 인지기능 저하까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가만 있어봐. 아니, 여기가 어디지? 아우, 내가 어디로 가야 돼? 김미순 씨의 병명은 백내장이 아니었습니다. 68세의 박상도 씨.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네. 아빠, 우리 병원 한번 같이 가보자.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요. 치매를 염두에 두었으나 박상도 씨의 치매 증상의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단 2개월 만에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본인 이름만 대답하고 아빠, 저 왔어요. 보세요. 아빠! 아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왜 이러세요? 보호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박상도 씨는 단순한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김미순 씨와 박상도 씨의 병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이었습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은 이제 인간에서 발생되는 프리온병 중에 대표적인 프리온병 중에 하나고요. 역사적으로 인간에서 발생되는 프리온병 중에 제일 처음 보고된 게 이제 닥터 크로이츠펠트과 닥터 야콥이 보고했기 때문에 이게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고 합니다. 정상 프리온 단백은 뇌세포의 손실과 변성을 막는 데 필수적이나 변형 프리온 단백이 뇌에 축적되면 판을 형성하고 스폰지 형태의 조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신경 및 신경운동학적 부전이 생기고 점차 나빠지게 되는 질병을 말하는 것인데요.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이 비정상화가 되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희귀 질환으로 인구 100만 명당 한두 명 정도 발생합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은 감염 경로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고 추가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병까지 존재합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은 이제 최근에 4가지 타입이 보고가 됐죠. 하나가 이제 원인 모르는 산발적으로 생기는 이제 스포라딕 케이스의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체 야코병의 한 10%에서 15%가 유전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네틱 타입 혹은 패밀리얼 타입의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병원에서 오염된 뭐 수술 기구나 아니면 오염된 환자의 검체를 통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오염돼서 이 병에 걸린 거를 우리가 의인성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어서 오는 크로이스펠트 야코병의 그 타입을 우리가 신변형 크로이스펠트 야코병이라고 한다.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산발성은 85%에서 90%를 차지하고 유전적 소인에 따라 발병하는 유전형이 약 10%를 차지합니다. 감염된 조직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의인성도 있습니다. 의인성 감염의 경로는 프리온 질환 확진 환자 또는 추정 환자에게 사용되었던 신경외과적 수술 도구에 노출된 경우나 혹은 프리온 질환 확진 환자 또는 추정 환자인 공효자로부터 각막을 이식받은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어서 생기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병도 있는데요. 경구 섭취를 통해 발생하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1996년 영국에서 최초 보고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은 다양한 신경계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에 대해 더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의 주요 임상 증상은 임상 증상에 따른 진단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급격히 진행하는 치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이제 소개하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있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간대성 근경련, 두 번째는 손해나 이런 시각 증상의 기능 이상, 그리고 세 번째는 추체로 추체외로 기능 장애, 네 번째는 무동성 무언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고 급작스러운 치매가 있으면 임상적으로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증상이 서서히 시작돼 수주 내지 수개월에 걸쳐 점차 진행되는 수면 중 발저림이나 뇌졸중 등의 신경학적 증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불과 며칠 만에도 증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시력 저하, 시야 왜곡, 시야 장애 등과 같은 시각 증상과 두통, 균형 장애, 어지러움증, 수족의 감각 장애, 병적 식욕 항진 및 식욕 감퇴가 오거나 기억력과 공간 진압력의 장애가 점차 심해지면서 우울증이나 감정 장애를 포함하는 행동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인지장애는 인지 기능의 각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운동 실조의 증상은 첫 진찰 시에는 약 30%의 환자에게서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환자의 70%에서 관찰하게 되는데요. 보행 실조증, 현운증, 안구 진탕 등이 가장 흔하게 관찰되고 팔다리의 운동 실조증, 진전증, 구음장애 등의 손의 기능장애도 나타납니다. 또한 환자들 중에는 피질성 맹과 시각적 실인증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경우 현저한 손해성 운동실조를 보이면서 인지장애는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이상 운동증이나 현저한 추체외로 소견 등을 주 증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경우는 뇌졸중, 경련성 질환, 하부 운동원 질환, 자율신경 기능장애, 핵산안구 운동장애 등과 혼동할 수 있으니 더욱 세심한 진단을 요합니다. 아무래도 급성 그리고 급격하게 진행하는 치매가 있는 증상들하고 감별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치매를 동반하는 급성 뇌졸중 또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성 뇌염,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뇌병증, 그리고 간이나 신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뇌병증, 그걸 되사성 뇌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도 급격하게 치매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로이츠펠트 야코병과 감별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 질환들은 초기에 뇌촉색 검사를 하게 되면 14-33 단백질이 양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을 감별해야 됩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은 사후 뇌조직의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할 수 있지만 생전에 특징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검사는 뇌파 검사, 뇌척수액 검사, MRI 검사가 있습니다.
먼저 뇌파 검사는 진단적 의미를 갖는 검사인데요. 뇌파의 특징적 소견으로는 뇌파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어 있고 1에서 2헤르츠의 심상파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주기적 극파들은 병이 진행됨에 따라 빈도가 점차 감소합니다. 반복적 극파가 나타나기 전에는 전반적인 세타나 델타파가 먼저 관찰되기도 하는데요. 산발성 환자 중 50%에서 관찰됩니다. 뇌척수의 검사는 일반적인 검사 항목에서 모두 정상인 경우에 시행해보게 되는데요. 뇌척수의 검체에서 14-3-3 양성 소견과 RT-퀵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입니다. 또한 MRI 중 확산 강조 영상에서 대뇌피질 전반에 걸쳐 고신호 강도 소견이 관찰됩니다. 특히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은 단순 시력장애나 치매로만 진단 내릴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처음엔 단순 시력장애로 여겨졌으나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이었죠. 첫 번째 환자는 20년 전에 저한의 시력장애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 3주 전부터 우측에 시력장애가 발생을 해서 인근 근처 병원의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력이 낫지가 않아서 이제 대학병원의 안과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 시력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신경과로 오게 됐고 저희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을 했더니 이 시야를 담당하는 후두엽 쪽에 뇌 피질에 고신호 강도가 관찰이 되고 환자가 급격하게 인지장애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크로이츠펠트 야쿠병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됐고 검사 결과상 확산 강조 영상 MRI에서 전체 피질에 고신호 강도가 보이고 그리고 뇌척수액 검사상 14-33 양성, RT-퀵 검사 양성, 타우 증가 소견이 보여서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으로 진단 내리게 되었습니다. 치매인 줄 알았는데 치매가 아니라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이었던 환자. 두 번째 사례는 6개월 전에 치매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환자인데요. 그 당시에 간이 신경심리 검사에서 30점 만점에 23점, 즉 초기 치매로 진단이 내려졌죠. 그런데 환자가 최근 2주 전부터 급격하게 치매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방문을 하였고 방문하여서 시행한 간이 신경심리 검사에서 10점, 즉 말기 치매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치매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크루츠펠트 야쿠병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산 강조 영상 MRI에서 전체 피질에 고신호 강도가 관찰이 되고 뇌척수액 검사에서 14-33 단백질 양성, RT-퀵 양성, 토탈 타우라고 하는 타우 단백질이 증가되어 있는 소견이 보여서 산발성 크루츠펠트 야쿠병으로 진단 내리게 되었습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의 고위험군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료 시 본인이 고위험군임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고위험군이란 CJD 진단을 받은 환자가 사용한 수술기구 등에 노출된 사람, 1985년 이전에 성장 호르몬을 맞은 사람, 1992년 이전에 경막 편이식을 받은 사람, 유전성 프리온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란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이 확진되었던 사람의 직계 가족이거나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이 확진된 자로 병원성 PRNP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으로 진단 내려진 환자의 관리 및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 접촉에 의해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 격리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염 위험이 높은 뇌, 척수, 망막, 안구 후부, 시신경, 두개강내 뇌신경, 뇌신경절, 3차 신경절, 척수신경절, 뇌하수체 경막, 후각상피 등의 중추신경계 조직이나 안구 조직을 다루거나 감염 위험이 낮을지라도 병원체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간, 폐, 림프절, 신장, 혈액 등을 격리해야 합니다. 땀, 눈물, 침 등의 타액 및 분비물, 대소변에서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고위험군은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됩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의 의인성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프리온병에 대해서 썼던 수술기구는 일반 수술기구에 소독하는 방법보다 별도의, 그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술에 썼던 기구 같은 거를 소독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때 썼던 수술기구는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남한테 전염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전파 위험성이 확실한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의 고위험 환자의 의인성 전파를 막기 위해선 일회용 기구 사용을 권고하고, 일회용인 경우 사용한 기구는 모두 폐기합니다. 만약 일회용이 아닌 경우에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는데요. 첫째, 모든 일회용 기구와 도구, 물자와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법. 두 번째, 내열성 기구를 위한 구암멸균법, 화학적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6가지가 있는데요. 환자 분류와 조직 감염성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수술 및 시술에 사용된 도구가 어느 장기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소독 방법이 달라지며, 특히 고위험 조직에 사용된 도구는 더욱 철저히 소독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표면 처리와 열에 약한 기기를 위한 화학적 방법으로 투엔수산화 나트륨이나 희석하지 않은 차하염소 산염을 붓고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걸레로 닦아내고 물로 씻어냅니다. 또한 수산화 나트륨이나 차하염소 산염을 쓸 수 없는 표면은 철저하게 닦아내면 대부분의 감염 인자가 희석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그리고 크로이츠펠트 야쿠병 환자를 진단했다면 의료기관에서는 별도의 사례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염병 병원치를 확인한 경우 24시간 이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검사를 의뢰하고자 한다면 질병관리청 세균분석과로 연락하고, 뇌척수액의 경우 무균 용기에 4ml를 넣어 아이스팩을 넣은 박스에 담아 4도씨를 유지하여 운송하고, 혈액은 항응고제 처리 용기에 5ml, 소변은 무균 용기에 30ml로 48시간 이내에 도착할 경우 4도씨를 유지하고, 만약 48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 영하 20도 이하로 냉동 보관하여 이송합니다. 질병관리청 세균분석과에서 수행한 검사 결과는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과로 공유되어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의 연구 및 역학조사 등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으로 인한 사망자 관리에도 주의를 요합니다. 확진됐거나 의심된 사체 및 장기 기증 공여자의 경우에는 사체 및 장기를 제공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시신 이송, 처리 시 일회용 가운, 장갑,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갖춥니다. 또한 체액에 노출된 모든 일회용 용품은 감염성 폐기물함에 수거 및 소각해야 합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의 조기 인지 및 확진을 위해 CJD 부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검이 필요한 경우 CJD 부검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감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검을 통해서 변형 프리온 단백의 생화학적 단백의 특성의 차이가 뚜렷이 나거든요. 그런 거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부검센터에서 꼭 부검을 해서 그 환자의 뇌조직을 꺼내서 변형된 프리온 단백의 생화학적 특성이 이거는 산발성이다, 이거는 변형이다 하는 걸 감별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검밖에 없습니다. 부검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은 부검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검센터에 제출하고 시신을 이송합니다. 부검 결과는 담당 의료진에게 통보되며 부검을 시행할 경우 장례 비용 중 일부를 부검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자 발생 신고 및 역학조사를 관리하고 결과를 분석하며 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낯설기에 더욱 치명적인 병, 크로이츠펠트 야쿠병.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양상의 파악으로 빠른 진단을 내려 의인성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크로치펠트 야코병, 약칭 CJD는 인지기능 저하와 이상운동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퇴행성 뇌신경 질환으로 잠복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길지만 일단 발병하면 빠르게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감염병입니다. CJD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3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드물게 소해면상 뇌증, 이른바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섭취해서 발생하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약칭 VCJD도 제3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인수공통 감염병으로도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CJD 발생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외 발병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통해 발생 위험이 확인되는 만큼 주의를 요합니다. 더불어 CJD는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한 산발성이 80에서 90%를 차지하며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가족성, 수술 등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기구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의인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서의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의인성 CJD는 의료 감염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의료인과 의료 종사자의 질병에 대한 이해와 멸균 절차의 인지가 중요합니다. CJD 환자에게 침습적으로 사용한 의료기구는 재사용을 금지하고 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프리온 제거 방법으로 보안 멸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CJD 치료를 위한 명확한 치료법은 없으므로 인지기능 저하, 운동장애 등 증상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진료를 받고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걸리면 돌이킬 수 없는 CJD, 발생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도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염 위험이 있는 조직, 장기에 대한 격리 등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